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파란불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보이면서 특히나 홍콩 항생지수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0.76% 하락세로 2,48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4% 하락하면서 824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앙권은 개장 직후에 나온 7월의 CPI와 PPI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방문 이후에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지속하면서 시장 상황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이제는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장 개인이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취업자가 무려 1년 전보다 80만 명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규모인가요? 네, 오늘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47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82만 6천 명 증가한 건데요. 특히 7월 기준으로는 103만 명을 기록한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증가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5월 93만 5천 명, 6월 84만 1천 명과 비교하면 두 달째 증가폭이 완화했습니다. 네, 업종과 나이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취업자가 어느 업종과 나이별로 좀 많이 늘었습니까? 네, 우선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7만 6천 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3만 명으로 10만 명 넘게 늘며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이어 정보통신업 9만 5천 명, 농림업 9만 3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만 6천 명, 숙박음식업종 5만 4천 명 순으로 취업자가 늘었고요. 반면 감소한 업종으로는 사업시설관리와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이 2만 5천 명, 금융보험업에서 2만 1천 명 줄었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47만 9천 명 늘면서 전체 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에서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한 건데요. 통계청은 제조업과 농림업, 보건복지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20대 이하, 30대, 50대, 60대 이상 모두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다만 40대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 감소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층 등의 금융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조 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정책 대출 상품인데요.
해당 상품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해당 은행에, 이외 은행과 보험사 등 이금융권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해당 상품을 사용할 수는 없을 텐데요.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상품은 서민과 취약 대출자를 우선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1주택자로 제한됩니다. 주택 가격 시세는 4억 원 이하입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에 따른 소득만 인정합니다. 또 금융당국이나 은행이 정기적으로 안심전환 대출자와 배우자 주택수를 재확인하는데 1주택을 초과했을 경우엔 6개월 내 처분을 해야 합니다. 미처분 시엔 전액 상환 의무나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합니다. 네, 금리도 중요할 텐데요. 이 상품의 금리 수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안심전환 대출의 금리 우대폭은 0.45에서 0.55%포인트입니다. 즉 3.8%에서 4.0%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은 최저 3.7%까지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리는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로 언제 신청했는지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공유업체죠. 숍카가 업계 처음으로 상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부진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쏘카의 공모가는 2만 8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쏘카 측이 희망했던 기존 공모가 하단인 3만 4천 원보다 17%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쏘카는 지난 4일과 5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 최종 경쟁률이 100대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대다수 기관이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보다 낮은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수요 예측 흥행에 실패한 기업들은 다 상장 철회를 했었는데요. 쏘카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긴 했지만 쏘카 측은 예정대로 상장을 완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박재욱 쏘카 대표는 지난 3일 IPO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모 철회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는 시장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금 상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몸값을 낮춘 쏘카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3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이번 달 22일입니다. 네, 이번 7월 달 취업자 소식부터 마지막으로 쏘카 상장 소식까지 김희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가 이틀 연속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최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까지 실적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이 같은 영향과 함께 또 내일 발표될 CPI 지수를 앞두고 5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는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 이후에는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0.81%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건설주 그리고 조선주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오후장에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1.1%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과 또 로블록스의 부진한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도 장중에 매도 전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만이 현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836억 원, 외국인은 1,000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힘을 받을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정상회담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번 정상회담
회담에서의 주요 의제로는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65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와 현지 원자력 발전소의 수주 프로젝트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국내 건설주들이 오늘 장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현재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일 기업공사는 20% 가까운 급등, 태형건설 우선주는 현재 27% 가까운 급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는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날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이 다소 아쉽게 전망이 되면서 반도체주들이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업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8월 말로 끝난 회계 4분기 매출이 지난 6월 말에 실적 발표에서 제시했던 이 매출 가이던스를 하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전일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한 모습이 보여졌었죠. 오늘 국내 증시도 이 같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5%가 넘는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 낙폭 보이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다만 삼성전자가 오늘 밤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신제품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반등이 보이던 카카오도 오늘 지수 하락과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일동홀딩스는 자회사인 아이디언스의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이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SPC 삼립은 포켓몬빵 열풍을 일으켰었죠. 2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노포커스는 산업용 특수효소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할인 인수서를 부인하게 되면서 주가 급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가온전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전선이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의 목적으로 한 313억 5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공시와 함께 오늘 주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12% 가까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21,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비캠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방침을 밝히게 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27% 넘는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87,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건설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이 모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논의 중인 현안은 무엇인지 오늘 건설 관련주의 핵심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상회담을 연다는 소식에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사우디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0월 말에서 11월쯤에 방한 일정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650조 원 규모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와 현지 원자력 발전소 수주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담 성과에 따라 국내 건설 원전업계에 큰 수혜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양국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고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아마 네옴시티 건설과 SOC 구축, 원전 건설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주요 안건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이 의제 핵심은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도시 건설 사업인 역시 네옴시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옴시티는 빈살만 왕세자 주도로 영내 북서부 홍해 인근 서울에 무려 44배에 달하는 도시를 짓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차 완공이 예정이고 2030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투자액이 위에 말씀드렸듯이 650조 원 수준입니다. 650조 원면은 거의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사업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수주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가 그중에서도 얼마나 외교전에서 성과를 보일지 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에 따른 오늘 건설 관련주 중에서는요, 또 남광토건과 삼부토건, 현대건설 등이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 650조 원 규모의 세계 건설 사업인 네온시티와 원자력 발전소 수주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되는 섹터 살펴봐 주신다면 어떤 섹터 있습니까? 예. 일단 대규모 서울의 44배 면적의 그런 대형 도시 건설이다 보니까 건설 관련주들 기본적인 수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최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터널 공사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건설 섹터에서도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금 질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건설 외에도 원자력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저도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던 게 기름도 많은 사우디가 왜 원전 건설을 많이 하겠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사우디는 실제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유가 흐름에 따라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글로벌 그런 유가가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추세를 낳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시기라던가 굉장히 또 유가가 빠지는 시기에는 경기가 하강하는 그런 유가 의존에 갖추고 있어 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2016년 이후 비석유 부분 육성을 통해서 경제를 다각화하고 제조업과 민간 부문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에도 치열한 원전 수주전이 좀 계속 몰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을 백지화하였고 오히려 원자력 건설을 늘리고 기술을 발전시켜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거리 확보 및 전 세계 원전 기술 수출을 국정과제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수혜가 있는 거죠. 사우디에서도 원전 관련된 수주가 계속될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현 정부에서 친원전 해가지고 좀 더 원자력 R&D라든가 투자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원자력 관련주가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원자력 기술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제 과거에도 두바이, UAE에다 중동 국가의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까지 제치고 수주를 따낸 이력이 있는 만큼 계속적인 글로벌 수주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글로벌적으로 전쟁 중이잖아요. 굉장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도 있고 또 중국과 대망 사태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그냥 일반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그런 전 사업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그 국제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인 물가 인상에 좀 주축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원자력 그러니까 기름이 필요 없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원전이 너무 일본 사태 때문에 좀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수요가 좀 부각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그런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이고요. 종목으로는 대표적인 원전 기업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채권도 발행해가지고 원전 공사를 좀 실제로 하고 있죠. 플랜트 착공을 시작을 했고 또 현대중공업 등 이런 대형주들이 있고요. 또 성광밴드, 일진파워, 한전기술 등 원전 플랜트 제작이라던가 유지 보수, 또 원전의 어떤 설계 기술 등을 가진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원전 관련주들 당분간은 계속적인 어떤 수주가 있고 또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섹터 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우디와의 협력으로 인해서 네온시티 건설에 또 참여하는 부분과 또 원자력 발전 수주에 우리나라 기업이 좀 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도 또 친원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살펴봐 주셨는데요. 한편 우리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도 좀 임박이 됐습니다. 좀 예정된 게 밀렸던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규모는 현재 250만 호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국내 건설 관련주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은 원래는 어제 발표하기로 돼 있었죠. 9일.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폭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연기가 됐고 아마 다음 주 16일 날 발표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주가에 좀 녹아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거에 그 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때. 그때 이제 200만 호 건설을 하면서 대규모 공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 노태우 정권 때 처음 만들어진 이제 아파트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을 잡고 또 이후 부동산 또 붐이 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보다 많은 이번에는 250만 호나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 땅자리도 많이 없어요. 수도권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굉장히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정도 스케일이면은 사실 다양한 건설 sek터로 직간접적인 그런 두루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는 다 예상되는 부분인데 대형 건설주는 기본이고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 또 주가의 그 변동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 이슈, 뉴스 소식에만 해도 많은 어떤 급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타 시멘트주 등 당연히 이제 건물 짓는데 시멘트 기본적인 골조잖아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런 시멘트주 등 건자재 관련주도 굉장히 수혜 업종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토목 골조공사 이런 것도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도로 정비라든가 그런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도로도 깔아야 되고 조경공사도 해야 되고요. 인테리어 또 하천 정비도 해야겠죠. 전력이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설계 이런 것들 필요하고 디자인 관련 회사 등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중소형 건설업체가 굉장히 수혜가 많이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라 하면은 무슨 건설 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이제 그런 건설하는 그런 말 그대로 건물을 짓는 업체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설계라든가 디자인, 인테리어, 조경공사 이런 업체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혜를 입을지 주가에 영향을 받을지 이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위에 우리가 방금 이제 사우디 정상회담 이슈를 또 다뤘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 한 가지 이슈가 있고 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사우디와 정상회담에서 건설사들이 이제 진출하는 그런 이슈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슈를 실질적으로 동시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차후에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중동과의 거래가 있었던 시림이라던가 또는 현지 건축자재 공급 업체였던 다스코 또 시노펙스 등 이런 주식들은 실제로 중동과 그런 거래들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가 흐름이라든가 실적 그리고 앞으로 수주 계약 가능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좀 관련주들 한번 좀 눈여겨보면은 굉장히 특히 국내 건설 관련주에서도 가장 이제 높은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부가 이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대형 건설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주까지 좀 수혜를 입을 전망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박스권 장세로 인해서 건설주들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증시에 좀 상승에 견인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내외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주도주로 등극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탑픽 종목 하나 전해 주신다면요. 예. 원래 건설이라는 것이 건설사 하나만 이익 보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다양한 기업이 따르게 돼 있고
또 국내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탑픽 종목을 뽑자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뽑자면 아까 말씀드린 히림이라는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히림은 글로벌 건축 설계 및 감리업체로 카타르에서도 228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수주한 기업 중 하나이고요. 또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사우디 한국의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네옴시티 수주가 시작되면은 가장 먼저 수혜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직접적으로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설계회사다 보니까 건자재라든가 이런 어떤 비용 리스크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고 또 국내 이번 250만 원 주택 공급 이슈에 따른 당연히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또 꾸준한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두루 갖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갭 상승 급등에 따라서 일부 갭 매꿈하는 그런 조정 구간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매집해 나간다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어떤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히림을 탑픽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건설 관련주의 탑픽 종목은 히림이었고요. 지금까지 골드스타 에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 건설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집중 투자 포인트 확인 후에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심층 분석하는 김한진의 증시 항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보는 긴급 진단 시간인데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법 서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중국 견제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해당 소식과 함께 남은 8월의 투자 전략 박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이죠.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네, 정식 명칭은 Chips and Science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과학 법안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심은 말씀하셨듯이 좀 이제부터 정부가 나서서 미국의 어쨌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 근데 그 규모가 알려진 것처럼 2,8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36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조금 내용을 보니까 한 30%, 2,800억에 한 30% 정도는 800억 달러 정도 되겠죠. 한 100조 정도의 규모는 좀 직접적이라고 하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지원하겠다. 물론 이제 공장을 짓는데 수혜를 받으면 외국 기업이든 미국 현지 기업이든 좀 그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을 못 한다든지. 네. 하지만 어쨌든 직접 공장을 짓는 데 대한 지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그 세금 지원. 나머지 조금 장기적인 한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조금 한 10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어쨌든 정책 입안은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어쨌든 지원에 쓰겠다. 약간은 좀 추상적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구체화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좀 전략적인 산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역설적이게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퇴행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 1위였던 연구 개발 투자국이었음에도 현재는 9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네, 자, 사실 30년 전의 반도체 시장은 뭐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좀 우리나라는 뭐 거의 존재감이 미미했을 거고요. 중국도 뭐 아직 뭐 이렇게 생각도 꿈도 못 꾸는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도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전 세계의 반도체 생산의 40% 가까운 점유율을 갖다가 지금 10% 정도로 쪼그라들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죠. 미국이 반도체 직접 생산보다는 설계에 이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웃소싱, 여러 나라의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이제 아웃소싱을 특히 이제 대만이 아웃소싱 파운더리 업체가 TSMC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태계가 바뀌어서 국제 분업이 하드웨어 공정 부분하고 설계 부분이 이제 나눠지는 그런 과정에서 직접적인 칩 반도체 생산은 미국 현지에서 이제 그 비중이 줄어든 거죠. 이번에 어쨌든 뭐 이 법안의 의미는 다시 이거를 되돌려 놓겠다. 한 30-40% 이상으로 되돌려 놓겠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이제 세계 생산량, 반도체 생산량을 좀 더 올려놓겠다라는 네. 취지로서 법안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법안이 좀 정식 발표되면서 인텔과 대만의 뭐 TSMC,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증설이 조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신공급망 어떠한 국면으로 좀 구축이 될지 궁금하고요. 또 삼성전자와 TSMC의 이 격차 좁히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삼성전자도 이제 평택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만은 결국 삼성 반도체를 방문한 거는 주문형 반도체, 이 파운더리에서 TSMC의 수준까지 삼성전자가 언제 어디까지 좀 신속하게 조금 향상되느냐, 즉 수율 상승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러 이제 조금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계속 얘기하듯이 반도체는 이제 전략 산업이다. 첨단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방, 그 다음에 어쨌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더 나아가서는 AI, 그리고 전기차, 자율차까지 이제 사용되는 전략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 산업의 우산 속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들어간 거니까 특히 비메모리 부분에서 이런 그 전략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그 미국이 다 사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질적인 어쨌든 한계만 넘어서면 미국이 다 사줄 테니까 생산을 조금 열심히 해서 수율을 올려놓으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수율이 좀 상상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삼성전자의 이 수율 좀 단축 시간은 네. 좀 빨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한편 백악관은 반도체법으로 좀 미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자리와 미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 점유율도 좀 대폭 오를 것이라는 이 견해가 많습니다. 이번 법안이 경기 침체 우려에 발목 잡힌 미국 경제에 좀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첨단 산업의 육성 뭐 이렇게 대규모로 지원을 하고 또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뭐 대만의 TSMC도 뭐 지금 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에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이제 오스틴 공장 2024년에 들어가고 공장을 짓는 것은 뭐 자본 투자가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GDP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죠. 하지만 뭐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고요.
조금 직접적인 효과는 조금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반도체의 어떤 생태계 변화, 더 나아가서는 앞서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런 법안들이 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또 다른 이런 그 환경 관련 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와 리조어링,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이제 환류돼서 미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을 제공하는 그런 계기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좀 미국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치포 동맹입니다. 우리나라의 치포 동맹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우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국이 한국 반도체에 좀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지역별로 이제 세분해 보면 대중 수출이 40%나 돼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에서 수입도 많습니다. 이게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국제 분업이 아주 촘촘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은 중국 업체가 해서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분업이 되기 때문에 대중 수출 비중이 40%나 되고 그리고 수입 비중도 30%, 또 반도체 기자재 수입 비중은 20%나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효과, 어떤 분업에 따른 효율성, 원가 절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이 치포 동맹이 액면 그대로만 해석하면 상당히 우리의 수출을 발목을 잡히는 이제 그런 법안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데 이렇게 법안 그대로 추진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단기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단기적인 우려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제2의 사드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려가 점점 커지는 시장 분위기가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와 우리나라의 경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알아봐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도 지금 굉장히 급하고 또 중국 자체의 이제 산업 구조를 보다 더 이제 그 생산성이 높은 또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 쪽으로 이제 이전시키는 어쨌든 경제 구조를 변혁시키는 과정 속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초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지금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중국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행정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또 한 2년 후에는 또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또 다른 보복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분야, 소비재라든지 이런 반도체나 첨단 산업은 이제 분업은 분업대로 하고 또 법망을 좀 피해가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이제 소비재나 어떤 유통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견제 혹은 제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해봅니다. 네, 중국의 이 소비재나 유통에 대한 견제는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외적인 법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최근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 지표와 이 발표가 임박된 CPI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금융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한데요. 최근 세계 증시의 화두죠. 미국 고용지표 발표였습니다. 이 고용 발표로 인해서 다소 낮게 평가됐던 9월의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당장 지금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내일 밤에 나오는 7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조금 관건인데 지금 시장의 예측은 조금 물가가 생각보다는 더디게 떨어질 거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발표되는 7월 물가가 좀 중요한데요. 시장이 헤드라인 물가,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의 안정, 전달에 9.1%에서 한 8.7% 정도까지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조금 반응할지, 아니면 뭐 시장이나 연준도 이것보다는 근원 물가, 근원 물가는 지금 전달에 6월 달에 5.9에서 이번 달에는 6.12까지도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에너지 같은 것을 뺀 근원 물가는 올라가는, 이제 시장이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을 두면 좀 부담스럽고요. 연준은 아무래도 근원 물가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근원 물가의 구성 요소, 즉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전체 소비자 물가에는 주거비가 30%, 근원 CPI에는 주거비가 40%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비가 좀 끈적끈적하게 속 시원히 안정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하반기에 높기 때문에 긴축의 고삐를 조금 죄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9월 달에 75bp, 또 11월에 50bp 최소, 그리고 잘못하면 12월에도 네. 50bp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예상하는 것은 뭐 연말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3.75, 뭐 3.5 이 정도 봤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4.0에서 4.25 뭐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한두 차례 더 추가 인상. 그러면 종국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4.5 정도까지 치솟을 가능성. 그러면서 좀 경기를 끌어내려야 되는 이제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좀 시장에 부담이 네. 작용을 할 텐데요. 근데 고용 지표를 근거로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의 CPI는 침체 국면이 아니라고 단언하기에는 또 어려운 수준 아닐까요? 네, 지금 뭐 경기 선행 지수가 한 5개월 정도째 이제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조 PMI, 뭐 전주에 나온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주문도 감소하고 조금 여러 가지 경제 균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경제활동 재개도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고용 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소위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침체를 진단할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큰 폭으로, 그리고 조금 의미 있는 어쨌든 그러한 그 수치의 어떤 하락,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러한 그 전미경제연구소의 경기 침체의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경제가 원래 이제 흘러갈 때 보면 슬로우 다운, 약간 감속했다가 그 다음에 더 냉각됐다가 완전히 침체,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는데, 지금은 슬로우 다운, 뭐 약간 감속 성장에서 그 다음에 약간 냉각 정도의 이제 그 중간 언저리 정도에 있지 않을까, 하반기가.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침체를 어쨌든 정의를 받는 거는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는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은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효과가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를 인상한다고 바로 그냥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서서히 줄이고, 지금 또 2분기 실적에서도 발표했듯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감원을 지금 어나운스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올 4분기 또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의 어쨌든 하이라이트는 내년 한 4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침체 국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신데요. 네, 아무래도 좀 서비스업이 좀 좋아지고 고용 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침체를 좀 단언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됐었고요. 또한 물가 지표에 대한 우려감,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가 하향함으로써 국내 기술주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악재가 산재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큰 리스크
리스크로 작용할 요인은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하반기 말씀이죠. 네, 앞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경기가 얼만큼 빠른 속도로 냉각되느냐. 그러니까 경기 하강의 속도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2분기까지는 또 이제 그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하반기 특히 3분기부터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나빠지느냐. 왜냐하면은 원가 상승, 투입 비용 상승이 조금 시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 감축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더 내려가는 안정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의 악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리스크 위험이라면 결국 달러 가치가 좀 올라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되면 부채가 많은 기업 그리고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조금 체력이 약한 국가는 어쨌든 외환 체력이 약한 국가는 디폴트가 날 수가 있고요. 기업들도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CBA 현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그 재무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 주식시장 안에서도 조금 현금 흐름 우량주와 그렇지 않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간에 어쨌든 차별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조금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셨고요. 또 최근 증시 상황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박스권 행보 장세다라는 말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보다 세부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을 했던 것처럼 등락이 크지 않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세 속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면 좋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국면적 정의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 당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에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금 경기나 앞서 말씀드린 기업 실적의 어쨌든 둔화 이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낙폭이 얼마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차별화를 보일 것이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부채를 많이 쌓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별화. 그 다음에 가격을 인상해도 수요가 비탄력적인 그러한 필수 소비재 쪽은 버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가격을 올렸는데 수요가 급감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티켓값이 너무 올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의 탄력적인 모습을 수요 감퇴가 보인다면 그런 업체들은 또 실적이 좀 망가질 거고요. 이렇게 좀 극심한 차별화 장세에 조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스권 장세에서의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좀 기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가의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네요. 또 국내 펀드 매니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향후 3개월간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반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비해서 조금 다른 의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주식 비중의 확대를 두고는 또 의견이 또 다양하게 분분한 모습인데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어쨌든 주식시장의 패턴은 조금 U자형 그러니까 바닥을 계속 조금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에너지 재충전 기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역실적과 경기 둔화에 대한 주식시장이 내성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많이 선반영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출발선 자체가 주식시장의 거품 상황에서 출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맞는다면 주가의 아주 폭락 부분이 좀 본격화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거품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조금 제한적인 하락, 그리고 반등을 위한 하락이 조금 예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저는 현금 비중을 일정 비중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식을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하반기에 여러 차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간 조정의 기간이고 또 에너지 충전의 기간으로서 하반기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현금 비중을 좀 하신 뒤에 하반기에 다시금 또 투자의 재전략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글로벌 증시 동향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